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아직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집권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을 완전히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거짓을 믿게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이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제는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로 통일로 간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든 국민들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절반. 이거는 사기 중에 사기요,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절반은 문재인의 사기의 마술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가 일어나면은 첫째는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사기칠 수 있는 최고의 사기입니다 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5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왜? 교회 사업이 좀 안 될까 봐. 성도들이 몇 명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성도들 몇 명 더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목사들에게 관심사지, 이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사기냐 아니냐,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종교인들이 그렇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우파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당과 거기에 속한, 과거에 또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사기에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그것이 관심사지, 뭐 국민이 거짓에 빠졌든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인들인데, 세 번째, 소위 말하는 대학 교수들. 보세요. 이 세 진지 중에 한 진지만 제대로 일어나도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종교인들, 목사들, 그 다음에는 또 정치인들, 지도자들, 세 번째는 또 근데 지식인들조차도 지극히 적은 주제 같은 거 하나 놓고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건 그 의미 없어요. 전체 거짓의 근본, 한반도를 사기치는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학생들은 뭐 군사 독재를 향하여 일어나기도 했지만 지금 한반도는 다 죽었습니다. 목사들도 죽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죽었고, 교수들도 죽었고, 오직 그냥 쾌락주의에 빠져서 내 가정, 내 마누라, 내 자식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자, 이러한 세상에 빠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5년 동안에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인 광화문 세력들이 우리가 정권을 바꿨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겨우 싸움을 5년 연기시켰습니다. 지금 5년.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싸움을 5년 연기시킨 상태인데, 이대로 가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200석을 하여
통일도 하고 대한민국을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주고 거짓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운동을 우리가 전개할 것입니다. 뭐 거짓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연방제로 가자.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고, 그 다음 그 전에 있었던 거짓말은 뭐냐? 역사적 거짓말, 역사 왜곡 거짓말, 다 거짓말. 또 코로나 사기, 뭐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5년 동안은 다 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기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바쁘신데 또 쉬셔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천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김국성 선생님도 오늘 토요일이라서 출근 안 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짓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게 왜 사기인가? 이건 또 전공 분야가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또 우리야 뭐 늘 공부를 해서 잘 알지만은 네, 국민들은 아직도 절반이 모르거든요. 네, 네? 심지어 나하고 지금 극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소강석 목사. 아니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하여 전쟁 없이 통일하자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하고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사기인지를 네. 명쾌하게 우리 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사실은 그 문재인 씨가 평화협정, 종전협정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9.19 협정, 그러니까 북한하고 9.19 군사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뭐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리한 것만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하지 말자. 그는 정말 우리가 정말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너무나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다 양보해놓고 평화가 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심지어는 제가 경상도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참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놓으니까 평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국방비를 줄이고 노인들한테 주는 돈을 늘리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정부가 종전협정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우치셔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주로 역사를 보면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러는 친구들이 지금 전쟁 준비가 덜 된 나라들이 약간 멍청한 상대방한테 평화를 맺자고 그러고 평화협정을 맺고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긴장을 풀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1, 2년 있다가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경우는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안전장치 하나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든가 또는 한국의 주사파들 그리고 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북한하고 사인했으니까 평화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왜 있어야 되느냐. 한미동맹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뭐 철군한다든가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면은 아마도 그날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가장 이거는 증명된 안전장치입니다. 증명된 안전장치고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이 전쟁을 안 하는 것을 평화라고 널리 정의를 한다면은 평화를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하면 돼요. 맞아요. 우리 일본하고 전쟁 안 했거든요. 맞아요. 일본 밑에서 살았지만은 맞아요. 그것도 평화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또 보다 확실한 것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 영어로는 peace through strength. 그리고 로마 사람이 벌써 몇천 년 전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그 역설적인 논리가 있는데 바로 지금 북한이 또는 우리나라의 그 주사파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그 꼼수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깨려는 그런 그 음모가 있다는 사실에서 저희들이 전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겉모양으로 평화가 멋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 분야 다 사기쳤죠. 물론이죠. 목사님. 뭐 통계고 뭐고 다 사기죠. 뭐 통계청장을 바꿔가면서까지 통계를 조작을 했고 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수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또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씨는요 임기 중에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보세요 지금 네.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 국민들을 자기가 완전히 세뇌시켰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은 뭐든지 국민들은 믿는다. 이렇게 환상에 있죠. 저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작년 1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목사님? 또 하나는 참.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도 들었어요. 이거. 야, 드셨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테레비를 부시고 싶은데 참네. 어렵게 이룬 아니,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아니 그 아이고. 비슷한 말은 또 이재명이도 그 소리 했더라고요. 민주주의. 둘이서 그 동조에서 했어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목사님께요. 이야, 참 민주주의가 이야, 기가 민주주의가 고생이 많네요. 아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자기네가 어렵게 민주를 이뤘어요. 아니 문정권이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선거에 자기네들이 개입해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낙마시키고 다른 뭐 경쟁 후보는 또 매수했고 그렇죠.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것이란 말이죠. 참.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언론 조작 이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인데 참. 이제 와가지고 어렵게 이런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아이고 제가 텔레비 하나 부실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목사님. 이천 교수님. 네, 예. 전쟁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네. 평화라는 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쟁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원래 북한이 생각하는 종북 세력이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은 공산화가 돼야지 평화가 된다. 네. 이게 그들의 체제 안으로 우리가 흡수돼야지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개념 자체가 다른 거를 아. 우리는 자꾸 우리 개념으로 그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개의 국민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두 개의 국민이 한국말은 같은데 예, 개념이 달라요. 언어가 두 개다. 두 개입니다. 이야, 그 말이 되네. 예, 예. 그 김일성이가 직접 그 남북 대화하러 남쪽에 왔던 자기 부하들 세워놓고 이거 남한에 왔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 앞에서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직접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나서 그 계지를 뜬 것도 자기들 편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렇죠.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해요. 예. 아니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쓰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야. 거기에 목사님 이게 저기 나와 있지만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거기는 목사님 뭐가 빠져 있냐면 네. 어렵게 이룬 인민민주주의가 인민이 빠져 있는 거 목사님. 공산주의가. 예. 그렇죠. 그렇죠. 어렵게 이런 공산주의. 그러면 맞아요. 어. 그러면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야. 자기네끼리는 소통이 됐단 말이죠. 네. 인민을 빼고 인민은 자기네가 넣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네. 넣으면 맞아요, 목사님. 그 말이. 김구선 선생님, 예, 이번에 그 저 무인기 예, 들어온 저 서울을 한 바퀴 돌고 갔는데 예. 그 뭘 느꼈어요? 그 단순합니다. 아, 이제 북한에서는요, 저걸 북한의 게임 쓰단 말이에요. 우리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저 정찰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국회에서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실에서 군에서
자중질환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면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붙어가지고 그 쌈질하는 거 보라요. 거기서 비밀이란 비밀 다 나온다고. 북한에서도 간파 못했던 비밀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군 지휘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대통령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결론이 나오고 싹 다 나옵니다. 지금 저 국회에서 저 자중질환 속에 하고 우리 그 무인기가 DMZ 2.5km 들어갔다 나왔다. 북한에서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아, 대공 체계가 그렇게 북한은 안 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예. 그럼 우리 자주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누가 더 모른다는데 와, 모릅니다. 국하고 지금 또 저 뭐야 그 저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군 지휘관들 경질시키라고 또 들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좌우간 막 싸마고 국민들 분열시켜 놓고 이걸 바란다고 해요. 그거는 북한이 오늘날에 안 온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임수를 한번 툭 던지고 저기서는 나도 이제 북에 있을 때는 이 까치다리하고 TV 보면서 웃지요. 책상 팀이 막.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놀아나고 있다고. 응? 근데 여기서 더 엄중한 거는 저 좌파 세력이 저렇게 공조한단 말이에요. 저 물 밑으로는 북한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놓고 저렇게 아주 국가 안보를 논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정찰기가 들어와서 뭐 크게 촬영하고 그건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근데 이런 혼란을 주는 거죠. 큰 정치적 리득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일단 시험해 봄으로써 예. 방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내부 교란을 유도하고 그걸 하니까 그걸 모르는데 우리 저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 그다음에 군 대변인 말하는 걸 통해서 싹 다 한날면 배구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9.19 합의서 있잖아요. 네. 평양 가서 한 거. 네. 9.19 합의해놓고 북한은 계속 뒤에서 공작을 해서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북한의 그 낡아빠진 그 저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전투기. 네네. 전투기에다가 GPS를 달아가지고 무인 전체를 다. 이야, 저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조종서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달아가지고 원격 조정이 원격 조정해서 또 무인, 예. 그 폭탄으로 폭탄 가득히 싣고 그냥 한 번만 딱 떨어들고 비행기가 폭파하는 거. 이걸로 체계로 다 바꿨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야,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쓰이는 무인 정찰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살 폭탄 비행기죠. 무인 정찰기는 비행기도. 새로 만든 거지만은 예. 북한이 날고 빠진 그 그거 하니까 예. 러시아제. 뭐 그거 또. 미그 15 이런 거. 그걸 미국이를 전부 다 개조를 해서 예. 예. 폭탄을 만땅 채워가지고 네네. 거기다가 GPS를 달아놨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어디 저 용산 그 그러니까 자기 윤석열. 날아가는 곳까지 다 이렇게 딱 조정해야 좌표를 돼. 해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현대판 가미가제 스타일로 나가네 이제. 이미 전에 그건 그렇게 완성해 놨고 있어요. 그걸 완성 개발한 사람을 영웅을 줬대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참 북한 아들이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거 보면. 그게 왜 기는가 하면 목사님 저게 국방과학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발 과학연구 개발 이게 정치 체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저게 조직이 무섭잖아요. 북한에서는 선발해서 그런 기관에 놓고 과제를 주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한다고 거의 충실성의 척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처럼 영웅 칭어주고 뭐 그 통치자의 표창을 주고 집을 주고 이걸 궁지 중에 가장 큰 궁지 정치적 신임으로 있다나니까 이 내 개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저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 그 전 국민 5,300만 대를 예. 다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예. 5,300만 대를 만들어서 전부 다 거기다 수탄을 한 개씩 싣고 GPS에다 딱 조정해 놓고
전쟁 나면 시작은 딱 5,300만 대가 바로 가서 거기 장사정 포고 뭐 그냥 자동으로 가서 때리도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우리는 기술적인 거나 무슨 군사 장비에서나 북한보다 몇십 배 우월한데 부족한 건 사상 정신론이에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발적인 정신을 가지면 북한 100배 능가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니까 그런 착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정찰기 들어오면 그다음에 우리끼리 싸움하고 방어체계만 하잖아요. 걔네 10대 들어오면 우린 100대 들이미는 거예요. 정신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방어할 생각만 하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생겨서 별의별 도발을 다 했어요. 언제 한번 맞아본 적 없다고 지적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 대 맞아봤어요. 미국 한 대 맞아봤어요. 응? 한 번 맞아본 적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제는 사상 정신론을 앞세워서 자네도 우리를 이전 대적 투쟁한다고 공식적으로 이번 전원에서 말했으니까 그런 사상 정신적 관념을 가지고 하면요 무기 작전 체제 개발 모든 게 몇십 배 우월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충훈 박사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 큰 측면에서는 지금 다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김국성 선생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대응 방법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보는 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그 정난한 모습을 북한에다 다 알려주는 겁니다. 네. 우리 군대를 서로 비난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오늘 어떤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도끼를 갖다 준 거예요. 도끼가 훨씬 더 무섭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큰 게. 그 도끼 가지고 못을 박으려 놓고 그걸 잘못 박았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러리즘 9.11 같은 거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틀리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의 아주 수많은 다양한 우리 공격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대처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망치보다는 도끼가 더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망치도 필요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 교수가 90몇 년도에요. 야, 너네들이 매일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는데 정말 더 무서운 거는 AN2야.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AN2라고 그냥 형편없는 비행기인데 날개 그게 뭐 그냥 붕 떠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KTX보다도 속도가 느립니다. 그 비행기가. 네. 근데 거기 게릴라 타고 와서 침투하면은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그 북한의 미사일, 핵폭탄, 뭐 장사포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런 그 뭐 무기 같지도 않은 거에 지금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새로 이제 늦었지만은 그 드론에 대비한 그런 부대도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대책이 될 거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뭐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다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고 보죠. 김학선 교수님. 네. 지금 그 교수들은 왜 조용하고 입을 닫고 있을까요? 원래 교수들이라는 게 괜히 점잠만 빼고 눈치 보면서 아주 그 영악하게 움직이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수들이에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속은 이제 챙겨보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독재 정권 시대 때는 교수들이 많이 일어났죠, 목사님. 예. 김동길 교수님 네. 일어나고 뭐 깜빵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진 문재인 거짓 공산당 사회만 이것은 독재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 교수들이. 아니죠, 목사님. 그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왜 조용할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 때는 역시 그 대쪽 같은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해서
대쪽 같은 학자들을 보기가 목사님 어렵습니다. 아니 네. 그 예전에는 비겁하죠. 비겁해요. 예전에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없고 지금도 목사님 보시면 우리 나훈아 씨 같은 그런 정말 그 이 강단 있는 가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나 가요계가 거의 90%가 다 좌파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군계 일학으로 나훈아 같은 인물이 있는 게 감사한데, 그러니까 교수 집단도 마찬가지 같아요. 군계 일학의 학자들은 몇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학생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한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대학교 교수들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좌경화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그렇지. 그다음 70년대 유학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때 이제 뭐 자경화가 한참 이제 그 붐을 일으킬 때 그 미국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을 오고 80년대 좌익운동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희귀하다 그래요. 하하. 그래서 지금 이 좌경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이야.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기회주의 속성이 이제 완전히 작동을 해가지고 아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잘못된 프레임이 교수들한테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편중되면 안 된다. 편향되면 안 된다. 하이. 그러니까 양날개, 새의 양날개처럼 좌익이든 우익이든 중립을 취해야 된다. 참 미쳤다. 보수 진보 사이에서 교수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제 공부가 짧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는 되는 거죠. 공부가 짧아서 그런데 분위기가 그래도 연구를 해서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학자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세례를 공산주의로 받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것이 학자지.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좌포로 남아 있는다는 건 학자가 아니에요. 미쳤어. 나도 미국 가서 첫 번째 읽은 책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솔직히. 그 한국에서는 그 책 들고 다니면 경찰한테 잡혀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갔더니 79센트더라고 그 책이. 1,000원도 안 돼. 그래서 사다가 내가 몰래 우리 와이프가 볼까봐 숨어서 읽었습니다. 야 어때? 여기서 입맛이 쫙 들어요. 이 말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이거 뭐 웃기는 개소리구나 하고서 그때까지 뭐 그래서 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제가 이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 지금 뭐그 이제 아직 그 기성학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장일 때 햇볕 정책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우리끼리 말하면 다 반대입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반대 논문 발표할 사람을 찾는데 정치학교 회장이 못 찾더라고요. 전부 다 그 발표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이래서 안 된다고 반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 왜 그러고 다니니 그러고 연락 오더라고요. 맞아요. 참 저는 이제 그 교수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고 옛날에 교수들하고 이제 차이 나는 그 큰 문제점은 세대 교체에 있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교수들 속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해서 자기의 그 학술을 그 사회와 시대를 냉혹하게 분석하고 이런 데로 뒀다면 세대 교체와 함께 지금의 교수 이런 분들은 삶에 더 좋은 삶에 사상이 없어진 이런 사고로 가다 나니까 이런 현 시대의 변화된 조카화된 이런 데 눈이 어둡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서려면 각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좌파 할 때 우리 뭡니까? 좌파 하면 상징적으로 투쟁입니다. 투쟁. 무엇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뭐 구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누구냐?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쟁과 평화 이걸
좌파는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이단 말이에요.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조화를 위한 전략이 이란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좌파 세력 보면 지금까지 민주주의 한다고 굴면서 우리 국가를 두드려 팬 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일한 게 없어요. 국가를 위한 투사처럼 지금 가면을 쓰고 지금 등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같다는 건 뭐냐? 문재인 시기에 민주주의 독재를 실현한 창시자예요. 저 사람이. 응?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응?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가야 되고 이것을 깨우는 데서 우리 지식인들 특히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거는 세대적 교체, 세대 교체의 흐름 속에 난병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냐. 이걸 깨워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라는 말이 예. 지금 그것도 사상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죠. 북한의 어떤 사상, 예. 공산주의라 사상이 위험하다는 반공 의식이 무장된 세대라면 그렇죠. 바로 80년대 현재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미 주사파와 이 사회주의 어떤 그런 사상에 이미 젖어든 전염돼 오염된 그런 세대니까 이미 확연하게 사상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국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굴해졌을까? 도대체가. 예? 옛날에 그래도 일본 놈들이 들어왔을 때는 3.1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6.25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막 또 총 들고 반격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국민들이 다 독가스를 먹어가지고 독가스 때문입니다. 예, 독가스를 먹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부대에 스피커 준비하라. 지금 대북 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아주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되나 선제적 어떤 그 방법이고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권영세 그다음 태용호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방송을 우리 국민들한테 안방에서 다 시청하게 하자고 그 그랬잖아요. 미친놈 자식들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을 우리가 다 그냥 독가스를 마시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 지금 이거는 반대로 북한에 있는 어떤 그 지금 휴전선 부근에 있는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상을 바로 전파하자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고 북쪽 24km까지 들리는 대북 확성기 검토. 저거 100번 해야 됩니다. 저거는 당연히 저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은 정치 사상 강국이라고 그래요. 먹을 거 없디 입을 거 없디 쓸 거 없는데 단지 버티는 게 저 서위 사상론을 강조해서 버티고 있어요. 한데 우리가 저 대북 방송으로서 우리 자본주의 이 사상, 자본주의 가치 이런 걸 설명하면요. 김정은이로서는 자기 심장이 그좀 막 짜게 돼 나가는 기분이죠. 응? 저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네. 응? 저 북한은 사람들이 사상 중심적인 이 흔들림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차단을 하고 있고 철갑을 씌워서 저 국가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데 저 방송이 개시되면 김정은이 저거 뭐 저 끓는 기름가마에 두간 그런 맛 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요? 저 대북 확성기 하게 되면 저 부셔버리겠다. 그런 발언까지 북한이 했잖아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해서 까라고야, 써라고야. 네. 김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10발 쏘면 1000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저 확성기만 하지 말고 전체 휴전선 전체에다가 초대형 화상 그 LED. 화면, LED 그걸 전체 다 그렇죠. 해놓고 거기다가 영상까지 막 틀면서 애들 그냥 막 BTS 소녀시대 막 애들 그냥 막 홀딱 반하도록 제리 퍼버. 우선 그건 내년에 하시죠 뭐. 아니 근데 그 화면 앞에 방탄 유리로 막아야 되겠네요.
아니 안 아니지,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돼요. 못 쏜다는데. 못 쏜다고. 한 고대면 쏠 수 있는데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 고대 해놓으면요 못 써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김정은 얼굴 그려가지고 그려놓은 아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옛날에 그 탈북자들 그 휴전선을 통하여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왜 넘어왔냐 그러니까 방송 듣고 넘어왔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제 있잖아요. 내가 그 이제 DMZ 이제 북한 그 처병들 이제 밤에 나오잖아요. 잠복근무. 지금 겨울 완전히 죽을 판이야. 이야. 그 동복 하나 입고 손이 나와 오포돼 있는데 추워서 벌벌벌벌벌 하는데 나와가지고 누가 잠부터 총한다고 사실. 하고, 응, 잠총하고 들어간다고. 잠부터. 하고 그 신발 신은 그 동화로부터 전혀 몸에 보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대북 그 방송하고 하면은요 무너지죠. 막 그저 진짜 눈오름 녹도 그냥 이거를 대북 방송을 진짜 일회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협박이 있더라도 이거를 꾸준하게 10년, 20년 하면 10년 아니고요. 그저 1년만 하면 알뜰이 있는데 무너져 버려. 그거 할 때게 무슨 각오까지 해야 되냐. 자네가 이제처럼 타격 들어올 때 대응 할 전략까지 딱 짜가지고 하면요. 자네요 대응 못한다고. 원점 타격해야죠. 못한다고. 과거에 그 탈북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왜 넘어왔냐 했더니 이 여기서 매일 방송을 트니까 우리가 그 방송을 따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는 걸 옆에 놈이 신고해가지고 처벌 받을까봐 도망왔다. 근데 이제처럼 하면은 그 이제 부대에 다 퍼진다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나가 보기 때문에 일상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잡아였지 못하지. 북한이 우리 마이크를 향해서 이제 포격을 가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아이디어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확성기를 몇십 개 달잖아요. 이렇게 크게. 멀리서 봤을 때 그 김정은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그려놓으면 못 쏘는 거예요. 아하. 자기 뭐 그래도 수령님 얼굴을 향해. 그거 말되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착상을 하면 수없이 많은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데 내가 자꾸 말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상론이 없이 살다 나니까 이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댓글에 아예 그 레이저 빔으로 그 휴전선을 향하여 공중에다가 아주 저 그림을 그린다. 그 방송실 그 레이저 빔으로 그 공간에서 그 그림 그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비춰보세요. 멋있죠. 딱 좋네. 아니 뭐든지 우리 기술로 안 되는 게 뭐 안 되는 있겠습니까? 글쎄 착상만 하면 네. 저기 의지- 몇십 배. 의지가 문제지. 거의 문제다. 예. 옛날 정부들처럼 야 이랬다간 북한이 뭐 노해가지고 때릴까봐 이래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대북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으로 스피커 방송하는 바로 D편에서 우리가 탱크를 대놓고 있는데도 소리가 아마 기가 말이야. 아유, 와그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쏘는데도 우리 뒤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소리가요 막. 아저 멋있다. 이야. 하늘에다 저거. 저거 좀 그렇구나. 해야지. 저 야.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한국의 기술이 저렇게 뛰어나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저거 뭐 너무 멋있잖아. 저거 휴전선에다가 그냥 쫙 예,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저기다가 또 김정은도 한 개 그려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하면 24km 화면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면은 이 방송 내용하고 소리가 틀려. 이게 이제 늦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를 막 공중 살포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영상 띄운 거 저 동영상으로 된 거 한번 찾아봐요. 움직이는 영상. 저렇게. 레이저로 움직이는 영상 한번 찾아봐요. 참.
기술은 뭐 하루에 닿는데 이 각오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로 전환 못해서 그러는 거죠. 저 방송하는 거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요. 2018년부터 하는 겁니다. 몇십 년 하다가 우리 제가 사관학교 교관할 때 생도들 내고 전방 최전방에 북한 군인 보이는 데 갔을 때도 뭐 다 방송하고 그랬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4년 하는 거죠. 저건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네. 와, 더 실감 있는 움직인 게 있을 텐데. 화면이 딱 칼라로 나오면 좋겠는데. 칼라로. 그 완전히 그 레이저 빔으로 된 거. 밤하늘에 있는데. 저렇게. 아, 이야, 저거 봐요, 저렇게 뭐 북한을 쏴버리면 저 영상 공정이 높은 데서 그러면 이제 다 넘어오겠다. 인민군들이 저거 쳐다보느라고 근무가 안 되겠는데. 다 넘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이 문재인이가 9.19 합의를 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문재인이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남북 관계 역사를 심오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나부터 100까지 우리는 북한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았다고. 보수 정부 때도 갔고 더 나가서 전두환 정부 때도 길지 않았어요. 보마 난군 사건으로 그 수많은 강요들이 다 죽었어도 맞아. 남북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물밑 접촉을 했지요. 응? 뭐 천안함 폭파돼도 그래. 무슨 해명단이요. 쏴야지 무슨. 쏘고 해명이요. 이렇게 우리는 북한한테 피 터지게 좀 맞고도 비비해서 언제 한번 귓밤에 한번 못 때렸다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맞아요. 피해 맺힌 안 돼요. 이렇게. 그 이충근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보니까 이 확성기 방송을 2018년까지 했어요. 예, 보니까. 예. 왜냐하면 몇십 년은 2018년에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가서 못 판문점 회담 가서 대북 확성기 방송 안 한다고 하고 전단 금지를 약속했어요. 그렇죠. 판문점 회담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네, 거예요. 맞아요. 기가 막힌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국민의 절반이 문재인에게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맞아요. 국민 절반이 이제 만약에 뭐 휴전소에서 저기 방송한다 그러면 또 윤석열한테 난리 날 겁니다. 왜 방송 왜 하냐가 뭐 평화를 깨려고 하냐. 그렇죠. 발광을 또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목표를 국민들을 거짓으로부터 탈출시키자. 예. 해방시키자. 해방을 시켜야 이 나라가 사는데 절반 가까이가 뭐 이미 벌써 세뇌가 됐으니까 그 세뇌된 절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진짜 저게 말이라고 하는가 도대체가 기가 막혀요. 특별히 정치인들 하는 말들 보면은 완전히 우리는 뿌리채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총력 투쟁을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거짓에 빠진 국민들을 바로 건져내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1주제로 무엇을 삼았느냐. 자, 평화 통일 종전협정, 정전협정을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에서 연방제로 가자는 걸 찬성하느냐? 당신들이. 그것도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가지고 3월달까지 전 국민들에게 계몽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도 94%가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사기를 당한 거거든. 사기를. 근데 왜 이재명을 찍었냐 이거지. 예?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날부터 끝이죠, 뭐. 끝이라고 봐야죠. 예. 목사님 엊그제 워커에서 그랬잖아요.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일주일분밖에 탄약이 없다고. 맞아요. 예. 전쟁 비축 탄약이 그거밖에 안 그밖에 돼요. 없으니까 그럼 일주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비유에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정으로 만들기 위한 열쇠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좌파에 의해서 우리 그저 이재명이 찍은 좌파 세력의 뭐 국민이라고 봐야지요. 이 국민들은 진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진실을 몰란 원인은 어디 있냐? 우리 보수 정치에 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깨우쳐주지 못한 반면 좌파는 집요하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사상전으로서 국민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실과 고집 모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수 좌파 세력을 내놓고 많은 국민들은 이 진실을 확신하고 우리 보수 세력으로 저는 전향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강의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하는 건데요. 진보 세력이냐 보수 세력이냐는 이 프레임 자체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좌파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보 세력은 이게 사전에 있는 용어로 해석하지 말고 정치학적 의미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딱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진보 세력인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하나를 바로 잡아줘도 이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잘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 보충하면 네. 제 생각에는 진보 세력은 좀 네. 단순하게 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으로서 위장된 표현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진보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네. 세력이다. 네. 위장된 세력이다. 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뭘 아직까지 진보적이지 못한 거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 선진 국가들과 대비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선진화됐습니다. 이제는 이 구호 써먹을 때가 지났어요. 하고 그다음에 자꾸 민주주의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민주화가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1970년대나 80년대 써먹은 캐 날가 빠진 정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민주주의를 위하고 무슨 진보 세력 이전 전제를 끝마치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고지요. 우리가 대중은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동일한 인식을 갖게 할 때 대중운동은 성공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내비게이션을 갖게 하자. 예. 자유마을의 핵심은 이 진보 세력은 공산사회주의 북한의 주체 사상이다. 딱 프레임하고 민주는 뭐다. 떡떡떡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거를 저는 한 가지 말씀하건데 북한을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리라고 하면 이제 과거입니다. 네. 지금은 김정일주의, 김정은주의예요. 저날은 분명히 세상에 없는 정치론으로서 지금 생존합니다. 그건 뭐냐? 통치자의 사상론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 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리에 의한 이건 좀 지어버려야 됩니다. 김정은주의로 하자. 그렇죠. 자기 통치, 세습 체제를 위한 강박적인 사상론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방식이에요. 진지한 것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그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1, 2, 3개월 동안은 딱 단순한 주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 반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찔러서 전 국민들이 1대1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농담 따먹이고 그게 뭐 중요해 이러면 안 돼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 4분기에 가서는 다시 이제 이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걸 가지고 또 한 번 고백해야 되고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5,300만이 4번 고백을 해야 돼. 4번. 4번 고백을 해야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서는데 일단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경제적으로
이충근 박사님 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한미군 철수되면.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데는 짐 싸갖고 나가야 되니까 몇 달 걸립니다. 다 나가려면은 돈 나가는 데는 그 엔터 딱 한 번 누르면 나갑니다. 아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 미군이 가는 돈이 왜 가요? 그러니까 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돈들은 그 해외 투자 뭐 삼성도 주식의 절반이 그 외국 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이 공산 국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외국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투자한 돈 너네들이 안심하고 뜯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 기능도 동시에 담당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여기 뭐 안보는 물론이지만은 공산사회가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그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 외국 사람들 불안하면 돈 빼잖아요. 그 미국에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칸츄리 리스크 어널리시스라는 학문이 있는데 국가 위기 분석하는데 한국은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개런티해 주는 보장해 주는 것이 주한미군이거든요. 근데 그거 빠지면은 한국은 투자 가장 위험한. 투자 불량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 빼는 거는 그냥 요새 다 컴퓨터로 하니까 엔터 딱 누르면 다 나가는 거예요. 돈 빠져나가는데 뭐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80%는 외자입니다. 외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사는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있잖아. 이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된 세상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인터넷 사업도 하고 해서 이게 전 경제의 80%라는 거죠. 80%. 80%가 외국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밥 3끼 못 먹었잖아요. 밥 3끼를 어떻게 먹어. 또 옛날 얘기 해야 또 국민들이 감동을 받지. 아니 교수님, 네, 예. 밥 3끼 먹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뭐 횟수야 뭐 채웠겠지만 네. 내용이 참 매우 부실했죠, 목사님. 네. 역시 교수님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듭니다. 밥 3끼를 그래도 횟수는 드셨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집은 네. 정미소를 했거든요. 그 부자네. 아니 근데 정미소를 하면 쌀을 어. 이렇게 찧어 가지고 세를 받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쌀밥 먹을 거로 다 생각해요. 그렇지. 정미소를 했는데다 보리쌀을 반 넣어 가지고. 사실이에요 그게? 네, 사실입니다. 이야. 그 말을 내가 하나 보충하지요. 저 북한에서요. 이전에는요. 밥 못 먹고 네. 입지 못하는 남조선 어린이들을 도와주자. 내내 학교에서도 그렇고 방송으로도 그렇고 그랬다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때식일 겁니다. 밥 한 끼 먹기 힘들 때. 아니 이충근 박사님. 네네. 초등학교 다닐 때 밥 3끼.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이북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이북 사람인데 네, 강하지. 이북 사람들은 남한 와서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활력이 강해. 생활 무지하게 강하고. 맞아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절반이 도시락을 못 싸웁니다. 그것 봐요 글쎄. 근데 우리 그 절반이. 춘천 뭐 우리 김학성 교수도 그 같은 학교지만은 이 선생님이 이 짝을 정해줄 때 도시락 싸우는 친구 옆에 못 싸우는 친구를 항상 짝을 맺어줍니다. 참 예.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을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은 모르죠. 초등학교 가면은 도시락 싸운 친구하고 못 싸운 친구를 아예 분리시킨다고 하죠. 분리시킨다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그 학교 밑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점심 때 그 미군 부대에서 죽을 갖고 옵니다. 그럼 도시락 싸운 아이가 도시락 그 뚜껑을 이렇게 옆에 주면은 그 친구는 그냥 집에서 숟가락만 갖고 오고 그 죽을 거기다 담아주고 그래서 도시락 싸우는 애들의 도시락의 뚜껑이 안 싸우는 애들의 그 죽통이었습니다. 참. 가까다 제가 이제 얻어먹은 적도 있었는데 바꿔 먹자 하고 바꿔 먹었는데 제가 그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게 유학 가서 그게 오트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국 가서 사 먹었는데 야 이거 우리 그 어렸을 때 먹던 그거구나 하고서
아니 저 김학선 교수님 네네, 예. 옥수수빵 먹어봤어요? 아이 많이 먹었죠 목사님. 옥수수빵? 아이 그럼요. 와 학교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거? 예, 노란 거 이런 거. 그렇지. 이야 그 그거 미국에서 주는 것 가지고 아마 옥수수빵, 옥수수빵 만드는 우유 거죠. 덩어리 이런 거. 그게 다 미국에서 지원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예. 다. 옥수수빵 많이 먹었죠 목사님. 예. 생우유가루 타봤어요? 생우유가루? 우유가루 많이 타 먹었죠. 그거 봐요. 이저 우리 교수님은 나이가 나하고 비슷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는데 이쪽 두 분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유가루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예, 예. 빵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만한 보면은 통에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 있는 거 그게 미국이 세계 있어요. USAID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세계 각국을 원조해 주는 건데 거기 우유 가루들 오는데 오다 보면 이거 굳습니다. 근데 덩어리 막 실제 되고. 제가 이제 가만히 요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이제 빨리 경제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미국이 우유를 안 주고 빵을 안 줬더라면 영양 실조가 됐더라면 그 머리가 발전됐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고. 그래서 참 근데 우유가루를요. 그 옥수수빵은 그 뒤에 나온 것이고 옛날에는 내일 선생님이 그래 내일 보자기 2개 가져와라 그래. 책 보자기 책 사는 보자기 가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빈 보자기를 가지고 오라는 날은 생 우유가루를 주는데 그게 비료 포대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줄로 이게 따르륵 따면은 가루가 요즘 말은 분유야 분유. 분유. 요즘 분유는 색깔이 노랗잖아요. 옛날에는 그 분유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얀 가루죠. 그냥 하얀 우유를 말린 건데 이걸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제 전부 다 보자기 들고 줄 서면 이제 거기다 이제 줘. 근데 보자기가 이게 성한 게 없단 말이야. 빵구가 나가지고. 그래서 교과서를 찢어가지고 빵구난 데를 여기 덮어놓고 그 위에다 우유가루를 다시 또 담아가지고 오다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게 엄마 아버지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 그거 타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그걸 다 이제 애들이 이제 가는데 이게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 혼자 먹으면은 집에 가면 양이 줄으니까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풀어 보자기 풀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 번씩 퍼먹어 각자가 다 퍼먹으면 집에 오면은 벌써 어른들이 알아. 왜 흘려가지고 여기가 뿌여 흘려가지고 뻔한 건데 말이야. 이래서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안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위대한 박정희 장군이 나타나서 중화공업 이제 들어가는데 뭐 울산공단, 포항제철, 그다음에 뭐 이제 창원공단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일본서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일본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본 거 그대로 일본 거 그대로 제철 뭐 네, 이런 거 다 다. 해줬죠. 자동차도 그렇고 다 복사했단 말이에요. 복사했는데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승만 미국 원조를 데려온 이승만을 미워하고 세상의 중화공업을 통하여 보릿고개를 넘기게 한 이 박정희를 미워하는 이 자식들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이게 전부 북한이 만든 거지 북한이. 목사님 저희 보니까 네. 껌 씹다가 껌을 벽에다 붙여가지고 어. 다음날 먹었다 그러니까 아주 기억이 생생하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예? 벽에다 붙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붙이고 예, 또 그랬죠. 다시 마르면 먹고. 또 뜯어먹고 그랬죠. 예. 그것도 껌이 이제 조금 줄어들까 봐 해서 절반 띄어서 또 송진을 산에 가서 송진을 뜯어가지고 껌하고 섞어서 같이 씹어 이제. 제가 예전에요. 이제 저때 이제 이 바나나를 하나 먹어봤어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이 쪼개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 크면 이 바나나 집 딸하고 결혼한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참. 아니 가게 하는 집하고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듣으니까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북한에서 이 평양시 중심에서도 사과, 배, 뭐 복숭아, 수박 이런 걸 못 먹는다니까 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제 바나나 같은 열대 그 과일 같은 거는 꿈에도 먹고요. 김정은이나 먹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다고. 생일상에 이제 그 하나 놔주지요. 지금 그렇다고.
그 반면에 저렇게 김정은이는 이렇게 자꾸 ICBM 쏘고 뭐 핵무력도 들었고 이 국민 생활을 향상 못 시키가 쓰니까 지금 조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대 30대 40대 잘 듣고 있냐 이 자식들아. 야 자식들 말이야. 우리 그 육사 교장의 그 편지가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이 세대 교체 속에 지금 우리 그 주류 세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속에서 뭘 모르나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도 모르고요. 자꾸 높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지요. 그러나 그것도 생각하는 반면에 그걸 이루려면 저 김정은이 통치 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상론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더 좋겠는데 토대가 다 허물어진다고지. 호공에 뜨는 식으로 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해요. 나는 이게 가슴 아픕니다. 북에서 내가 완 사람으로서 또 대남 전략을 만들고 간첩을 파견하고 과업을 주고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이 겨울철 1월달 이쯤 되면은 내가 어릴 때는 이게 저녁에 이제 잠잘 때 이게 이제 아궁에다가 구들장에다가 불을 넣지 않습니까? 불을 넣으면은 구들장에다 불을 넣으면 바로 구들장 바로 앞에는 이 돗자리가 그때 장판도 없어. 돗자리가 타. 그렇죠. 뜨거워가지고. 윗목은요. 차고. 저녁에 물에 얼음이 얼어요. 얼음이 방 안에서 얼음이 얼어요. 방 안에 얼어보는 건 경험 못해요. 알죠, 다 알아요? 알죠. 예. 아니 방 안에서 얼음이 온다니까. 문종이 사이로 그렇지. 지금 겨울에 뭐 10도 영하 10도 이렇게 그 되는데 문풍지야 울지 마라 노래 있잖아요. 또 옛날에 목숨 되게 부르륵 떠는 거 있죠. 목숨 많이 추웠잖아요. 또 옛날에는. 춥고 말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들 하니까 네. 세계적으로 아파트에서 속탄 불 때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그저 북한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평양시 중심구역의 아파트들 참. 80%가 석탄불로 온도를 높인다고. 이야.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 아파트 있는 나라가 있나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봐. 왜 이런 걸 모르고 우리 좌파 국민들은 자꾸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지 못해서 자꾸 그러는데 나는 가슴 아픕니다. 1년에 저 한조일에 목욕 몇 번 했어요? 어릴 때. 잘 못하죠. 아이 목숨 잘 아, 못.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보통 뭐 추석 때 세수만 이렇게 설날에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농담 원래 붙지 않습니까? 설날하고 추석날 목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말하죠. 이제 목욕탕 나오니까. 저 평양시에요. 중앙 하니까 좀 현대적인 목욕탕이라는 거는 창광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근두근데 그 외환에고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시에서도 이제 저 창광원 목욕 가려면 새벽부터 가야 된다고 줄 서서 예비표 받아야 들어간다고죠. 그 도시에 이제처럼 원자부터 게 이제 문수원, 북새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소규모적이고 그렇다고 그 도시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름에 뭐 더워서 그렇다 튀고 겨울에 정상적인 목욕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나고. 그 가난한 집은 겨울을 그 보릿고기를 못 넘겨서 이웃집 조금 그래도 더 잘 사는 집에 쌀 빌리러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쌀 빌려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생기면 갖다 갚고. 요즘 쌀 빌리러 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쌀 빌리러 다는 사람이.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거지 생각나세요? 거지 나지고 거지. 지금 오늘 방송 좋습니다. 이까니까 이렇게 쭉쭉쭉 교환되는 게 아니 그 커피통 그 MJC 뭐 이런 거 미제 커피 깡통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끈을 해가지고 여기다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애들이 아침마다 바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 어릴 때 처참한 거는 뭐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뭐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한국의 어른들만 고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세계가 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같은 그걸 못 벗어나는 나라들이 인도 같은 나라든지. 대만이죠, 목사님.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거기는 분명한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없이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예? 빨갱이들 싹 다 잡아들이고 말이야. 응? 김학성 우리 목사님 예. 계시잖아요. 그 나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목사라서 말이야 이게 할 수도 없고.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 당시는 저 깡통도 미지였다는 거예요. 거지 깡통도 그렇잖아요. 거지 같은 미지. 우리가 깡통이 어디 있어요? 못 만드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그다 미지였어. 아니 구정 때 1년에 묵은 때를 한번 먹겠는데 그거 물을 끓여가지고 장작불 피워가지고 가마솥 걸어놓고 물을 끓여서 거기다 찬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큰 놈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큰 놈이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거기에 막 떼국물이 떠가지고 세수대하러다 세수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건더기를 건져내고 둘째 시키고 혹시 오늘 시청자분들 저녁 못 먹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 그럼 두 번째 들어가서 벅벅 벗겨놓으면 또, 이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하고 빈대도 얼마나 많았어요. 아이고, 그 뭐, 이하고 DDT 목머리에다 네. 뿌려주고 그랬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면 이 잡느라고. 이 잡느라고 목사님. 집집마다. 아이고 참. 여자들은 그냥 막 그 머리가 기니까 거기다 씨가리가 말이야. 그냥 아주 대가리 내놓고. 봄이 조금 되면 따뜻해지면 다 양지에 앉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 잡아주느라고 말이야. 원숭이 이 잡아주는 거고 똑같죠.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의 참 시절 지났는데 참 사람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지 이게 바로 박정희와 김일성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 이 김일성이 이거는 완전히 계속 사기를 쳤거든요. 뭐 하얀 이밥에 뭐 고깃국에다가 무슨 뭐 비단 이 개자식아 그 아직까지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고용 언제 말했는가 하면 60년대 초에 말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팝에 고깃국에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서. 기아집에서 산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지 않는데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벌거벗고 가지고 좀 살까지 빼대 가지고 진짜요. 이거 뭐 좀 죄송한 말인데 뼈에 가죽 씌워놨다고. 김정은이 한낱 풀었다고. 저런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뭐라고 그럽니까? 강성대국을 향하여 문폭에 지금 있다. 조금만 가면 된다. 아무것도 이 사상론으로 국민들을 다 중심부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예. 목사님 저기 또 보니까 참빗이 필수였던 시대. 참빗. 이 기억나네. 잠시까지 쭉 그렇지만 아이고 참. 네.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맞아요. 아, 참 20대, 30대, 40대 듣고 있냐? 이 자식들아. 뭐? 그럼 라면 끓여 먹지 뭐 하셨나고? 야, 이놈아. 라면 같은 소리 하네.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된다네. 그렇지. 이게 뭐나 하면 김정일이가요. 저 무엇을 착상해낸던가 하면 삼북도 있대. 이건 날씨가 더운데 이거 일하기 힘들다고야. 그래서 중앙당에다가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새벽 5시부터 8시간 노동제를 하라고요. 기본 1시까지인가 된다고. 그래서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야. 하니까 아침에 밥 하려면 뭐 4시에 있나거나 이리고 뭐 그 일가 복잡성이라는 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듣었는데 그뭘 아침에 밥 먹느라 이래.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면 되디. 저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니까 그 말씀 전달 받다가 중앙당 일꾼들 키득키득 한단 말이야. 뭐 저런 소리를 다 해. 그렇다고. 현실도 모르면 현실을 모르면 그래서 저것처럼 생각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젊은이들도 현실을 모르니까 그때를 라면 먹고 나오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참혹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인데
자, 박정희 다시 한번 눈물을 좀 떼줘야 되겠어요. 저 육군산학교 교장선생님 편지 방송실 그거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사람 하나가, 지도자 하나가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들이요 100% 다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100% 돼야 됩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5,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날 5, 60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직후 한미 관계는 매우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필요한 원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 한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해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가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돼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은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지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10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렸다. 몇 년 뒤 서독 르비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됐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의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줬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브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4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역만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골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교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다. 유교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르비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했다. 르비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릴 두고 어딜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교사를 놓아줄 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르비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심주어 말했다. 서독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에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해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 늘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됐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근대화의 정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베트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됐다.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은 기폭제가 됐으며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하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베트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대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폄하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 60대들을 보수 수구 세력으로 폄하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대의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들 신구 세대는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 서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니.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이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시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 6학년 이상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들려주시길 바라고, 바로 여기에 주인공인 그 간호사 광부가 지난주에 한국에 와서 저한테 돈을 10,000불, 1,000만원을 주면서 이 눈물을 그대로 흘리더라고요. 내 당회장실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하여 세운 대한민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너나 TV를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들 중에 미국, 특별히 일본, 미국, 일본, 또 뭐 호주도 그렇고 수없는 그 교포들이 한국에는 한국의 그 친척들을 통해서 정강 목사한테 돈 갖다 주라고, 내가 붙여줄 테니까, 또 직접 달러로 붙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애국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물론 국내에도 수없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은요, 대한민국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죽기보다 더 힘든 거야. 그렇습니다. 심정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가속도를 또 붙은 것들이 이제 뭐냐. 이제 그 월남전. 참. 월남전에 가서 죽은 그 순국하신 분들이 월남전 한 5,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5,000명. 예. 5,000명 되는데 이 5,000명은 우리나라 군인이 돼서 미국 군대로 가서 전쟁을 대신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사병인데 이등병이 미국의 장교 월급을 받았어요. 네. 장교 월급을 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건설 때문에 그 돈을 다 안 주고 10분의 1만 주고 90%를 국가에서 사용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소송전 펴고 있다. 이제는 나라가 잘 생겨되겠으니 그때 우리 거 떼어먹은 거 국가가 떼어먹은 거 내놓으라 이게. 나는요 일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네, 그래서 이게 피값으로 지금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누워 계시는 그 참 순국 열사들 이래가지고 이것이 하나하나 더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지. 우연히 가만 놔둔데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동 건설. 그건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 그건 제가 다 커서 경험했기 때문에. 중동에 가서 1년 일하고 오면 집 한 채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야당이 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이 이름 개자식들이 말이야. 박정희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 때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으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그 앞에 막 들어눕고. 부자들이 뭐 놀러 다닌다. 부자들 놀러 다니는 예. 길이라고. 자동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 만드냐? 자동차도 안 되고 또 그놈의 새끼들이 다 대통령까지 해먹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참 우리나라가 국운이 국가의 그 기세가 조금 더 좋았으면 박정희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박정희에 의하여 민주화까지 완성되고 은퇴해버렸으면 싱가포르의 이강요처럼 거기까지 됐으면 한국이 벌써 G2 국가가 됐을 텐데 11.6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한국의 국운이 거기서 멈췄던 것입니다. 멈췄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그 후에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잘했고 노태우 때부터 이게 망하기 시작해버려요. 노사봉규 뭐 해가지고 그 뭐 김영삼 김대중 이거 나라 망친 놈들이지. 이게 무슨 민주화예요. 민주화는요 김영삼 김대중이 만든 게 아니고 박정희가 만든 거라니까. 민주화는 이것은 이충훈 박사님께 자문을 구해야 돼요. 왜 민주화를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학자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독재 국가를 하지 않고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보통 엉성한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그 세이무어 마텔 립세트라는 학자가 전 세계 각국이 어떻게 민주화를 이룩하는가라는 과정을 깊이 연구를 했는데 다 살펴보니까 지금 돈으로 약 $10,000 국민 소득이 $10,000에 이른 나라들은 다 민주화로 가더라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만 놔둬도.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화는 산업화의 산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안 된 나라에서는 민주화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죠. 우리나라가 그 6.29 선언이 바로 이제 세이모 마틴 립셋 교수가 말하는 산업화의 결과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수입 그 개인 소득이 5천 몇백 달러였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가치로 $10,0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한 결과 그것이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소득이 $10,000가 되면은 국민들이 뭐 대통령도 자기가 뽑고 싶어하고 토요일 날 놀고 싶어하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왜 돈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민주화가 되고 복지. 그러면서 10% 경제 성장이 4% 3%로 내려가는데 대한민국은 그 내려가는 과정을 잘한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고속 성장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젊었을 때 한 말은 우리는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금 허리를 졸라맵시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그때 민주주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대통령이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런다라고 우리들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미국 학자가 이미 연구해 놓은 거고 박 대통령은 그 논문을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견지명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딱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시대에 국민들이 제일 적게 죽었어요. 아, 그러면 예, 제일 적게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국민들의 나사가 풀리니까 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고 나고. 예, 사고 나고. 네. 김영삼 때 뭐 저기 뭐 그 삼풍백화점 뭐 그냥 나사가 풀려서 뭐 성수대교 뭐 다 죽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로버트 베로 같은 논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뭐라 그랬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생기거나 독립이 된 나라 약 한 280개 나라 중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밥 세 끼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 그리고 인간이 사는 제도, 민주화, 인간이 사는 기본적인 제도,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서 딱 세 나라인데 첫 번째가 어디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죠, 도시. 국가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죠. 그 다음에 대만인데 이거 역시 1800만 네. 밖에 안 되고 이건 유엔에서도 가입도 안 된 나라고. 실제로 인구 5천만의 규모를 가진 정식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사는 제도, 민주화, 그 다음에 복지, 이 기본적인 것을 다 해결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딱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그런데도 왜 떠드냐고. 왜 떠들어요? 이 도대체 20대 30대 야 이놈들아, 왜 떠들어 이놈들아. 역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아예. 정교조들이 다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이놈 자식들 말이야. 응? 근데 여기에 분석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한국이 지구에 유일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 여기는 특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위대한 독재자들이 나타났다. 그렇죠. 이승만과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독재자. 절대 인간이 GNP 만불이
되기 전에는 절대 민주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박정희, 이승만이 선택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걸 먼저 해결하고 민주화할래? 아니면 민주화부터 하고 먹고 살래? 이 싸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요, 내가 선교하러 가보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선교 20년 가보면요, 그 필리핀 그 현지 그 목사들이 나를 약 올린다고. 목사님 비행기 어디서 탔어요? 그래, 그럼 김포공항. 그래서 김포공항 그거 누가 지어준 줄 압니까? 우리가 지었지.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이러는 거야. 장춘체육관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우리가 지었지. 그랬더니 뭘 우리가 지어요? 신동파하고 그 누구야 그 박신자 여자농구 농구 잘한다고 필리핀에서 장춘체육관 지금도 그대로예요. 지금 필리핀에 지어줬다 이게. 그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사는 수준이 비교가 안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게 다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재인 5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10위권에 왔다가 13위를 밀려났죠. 예, 4등 밀렸더라고요 보니까. 4등 밀려. 10등에서 13등. 예. 13등. 거기다가 또 수출이 세상에 20년 만에 수출이 최고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맞아요. 경제 지표. 근데 이걸 가지고 야당 애새끼들이요. 이걸 윤석열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6개월 됐는데 그래. 그런데 국민들이 속는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야당 애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응? 아 이번에 그 이재명이 하는 말 좀 들어보라니까요. 세상에. 아니 드론 북한에 무인기 내려오는 거 잡지도 못했으니까 윤석열은 대통령 사표 내라고 이재명이가. 아니 그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세상에 일부러 열어준 거 아닙니까? 이 공항을 저기 창공을. 이런 개자식들이 말이야. 그 문제는 국민들이야.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김영삼, 김대중 뭐 맨날 아니 김영삼, 김대중이가 대한민국 발전 이승만, 박정희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거기다 추가로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민주화요? 민주화 같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민주화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 국민들이 모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거든. 국민들이 넘어와서. 그런데 이런 상태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국가가 해체되고 드디어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자, 너희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한번 선택해봐. 5년의 기간을 다시 줄게. 그래서 부여받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5년이거든요.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 니들 다시 5년 동안 다시 한번 선택해봐. 5년인데 벌써 1년 다 지나갔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천 교수님. 예, 저는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 뭐냐고 물으면요, 다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 뭐 새마을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제가 가서 1년 반 동안 박정희 대통령 그 100대 치적 사업이라는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한 100권 좀 읽었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본질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은 한강의 기적, 경제발전, 중화공업, 뭐 새마을운동 이건 맞지만 그것이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 하면 뭐 반공 정책을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독재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만들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만든 것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 경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만들으라고 리부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도 북한의 이제 위협 아래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화공업을 해야 되고 해서 중화공업도 결국은 반공 정책 때문에 생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처음에 그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혁명 공약에 보면은 제일 먼저가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하여 반공을 내세웠죠. 자유우방과의 관계를 뭐 하고 혁명공약 6개 중에 마지막 빼놓고 5개는 다 반공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공을 내세우고 18년 6개월 동안 전부 다가 반공 정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까지 됐던 거라 기본 핵심은 뭐냐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거를 진짜 받아들이려고 하면 뭐를 받아들이냐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반공 정신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만이 오늘 대한민국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선 교수님, 누가 나를 망치고 있나요, 도대체? 저는 이제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박 대통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늘 머릿속에는 그 박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했다는 게 제 머릿속에 많이 있었어요. 체류탄을 쏘는 사람. 근데 제가 이제 한 3, 40년 지나고 박 대통령을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과연 그 당시에는 저희 젊은 눈에는 독재하는 것만 저희 눈에 띄었었는데 3, 40년 지나서 전체를 보다 보니까요. 이 숲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을 무조건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이 후진국에서도 보면 경제 발전 계획을 다 세웠지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선한 독재였다고 우리 목사님들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래서 목사님이 선한 독재라고 할 때 선한이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선한 독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진국형의 독재들을 보면요. 그 독재와 사리사욕과 결합됐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요. 독재와 개발을 결합시켜서 나라를 중흥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게 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수많은 우리 전 세계에 독재 정부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독재와 개발을 결합시켜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박정희밖에 없다. 수많은 나라들은요. 독재와 개발을 결합한 게 아니라 독재와 사리사욕하고 결합해서 자기 배만 충족했단 말이죠.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재하면서 김씨 일가의 배만 채웠기 때문에 북한은 멸망의 길을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이 선한 독재를 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18년의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독재를 위한 독재가 아니었고 그 독재는 결국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독재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전 세계 역사를 보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독재 안 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느 나라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리더가 이제 등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세운 그 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충호 선생님. 네. 박 대통령이 그 뚜렷한 목표가 김일성한테 이기는 겁니다.
김일성한테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79년에 이제 암살당하는데 78년 무렵에 김일성한테 아예 맞짱을 뜹니다. 나한테 덤벼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이든 칼이든 갖고 덤벼라 그랬습니다. 아예 이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것이죠. 그 우리가 그 도표를 쭉 보면은 북한하고 한국하고 경제력이 같아지는 것이 72년, 73년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쭉 올라가지고 78년 무렵 됐을 때는 뭐 완전히 북한을 압도한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모든 산업 발전이 일본하고 아주 유사한 산업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앞서겠다라고 이제 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뭐 우리 김학성 교수랑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때 철모르던 시절에 왜 독재하냐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것도 또 헌팅턴이라는 정말 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세계 후진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거기에 관한 책들인데 헌팅턴 교수가 발전하는 나라에서 더 필요한 것은 자유보다는 질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을 잡아 족쳐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게 개발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리 서역을 위한 독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냥 권위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질서를 잡고 질서를 통해서 발전을 했고 발전을 해갖고 안보를 지키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주 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카터가 왔을 때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다짜고짜 이유가 너가 독재자인데 미국이 독재자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워싱턴 앞에 30km 옆에 소련군이 있으면 너네들은 독재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호소하고 그러는데 카터가 말 안 듣고 만화를 그립니다. 만화. 근데 그때 그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 대사가 저렇게 그 엄청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놈이 듣지 않고 만화 그리는데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미군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가려면 다 가라고. 가려면 가라는 말에 미군 철수 정책이 중단됐거든요. 가려면 다 가라고 그래. 아주 그 분노한 목소리로. 그런 걸 보면은 그 결단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독재가 아니고 질서를 위한 독재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미국의 전 세계를 연구한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를 그 책도 읽지 않은 사람이 이론대로 다 한 거예요. 거꾸로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그 영어로 보면 God sent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들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가 제일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이야, 김고선 선생님은 그러니까 75년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죠. 그렇습니다. 75년도. 예. 75년도부터 역전승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박정희하여.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박정희를 죽이려고 1, 2, 4군 부대를 갖다 집어넣고 예. 왜 그렇게 전두환을 죽이려고 북한이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거? 그건 뭔가 하면 남북 관계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진단을 옳게 한 거예요. 무슨 진단이냐?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 사상을 핵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국민 생활, 경제의 부활을 꿈꿨다고 해요. 이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박정희를 저렇게 청와대까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글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 체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진정한 지도자였다. 이대로 둬두면 좌파 세력의 확장이나 좌파 세력의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진단할 때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 독재자라고 자꾸 지금 좌파 세력이 이전 용기를 뿜어내 가지고 알든 모르든 박정희 하면 독재자로 돼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독재면 참다운 자유민주주의 독재다고 해요. 정치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기본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와 같은 그 논리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적화 공작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조가 주체 사상을 주류 선전 사상으로 주입하다니까. 우리 국가에 공적을 세우고 진정한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묻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좌파의 두목들, 다시 말해서 노동당의 하수인들인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지도자로 돼 있고 지금 저 노무현이 저 무덤 좌우가 찾아가는 비유에 말하면 북한의 군수산 기념궁전과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픔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없고 우리 국가에 헌신하고 기적을 쌓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까? 동상이 저 아프리카 나라에도 있는데 이것은 심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80년의 역사에 기본은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의 15년이라는 이 정권 시절에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와 같은 그런 대통령은 유신 독재자가 아니라 그때 시대상이 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동안 참 세계 8위까지 갔던 남미, 브라질, 아르헨틴 지금 다시 푹 꺼져가지고 원점으로 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싱가포르 같이 계속 뻗어나갈 것인가 기로에 딱 섰는데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다리고만 있지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돌아오는 총선 1년 반 후에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을 해야 됩니다. 200석을 하면 윤석열을 박정희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0석을 하면 사람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바깥에 이 환경을 만들어주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200석 전략을 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결정적인 일이 자유마을입니다. 3,600, 3,506개 자유마을에 국민 전체가 다 가입해야 됩니다. 여기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북한으로 가세요. 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그래서 자유마을에 전체를 다 가입해야 되고 우리는 이 자유마을 전체 국민들이 다 가입시키기 위해서도 돌아오는 내일이 주일이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3,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또 자유마을 대회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인천으로 이동해서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5시에 인천으로 이동해서 지금 저녁 만찬으로 1,000석 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자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인천에 있는
13개 선거구 대표,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한 선거구별로 속한 그 자유마을 대표들, 그 다음에 자유마을 대표에게 속한 12명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1000명이 인천입니다. 인천. 부천도 오면 안 됩니다. 딱 인천 안에서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속한 대표님들, 그 다음에 또 실행위원장들, 그 다음에 자유마을 대표들, 그분들은 각 마을별로 12명씩을 다 조직을 해서 인천 거기서 저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그리고 화요일 날은 내가 이제 재판받는 일이 있어서 또 잠깐 쉬어야 될 것 같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의 이 실내에서는 제일 큰 만찬할 수 있는 63빌딩입니다. 63빌딩에서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석자들은 모든 각 교단의 정경총회장, 그 다음에 또 각 교단의 노회장, 총회장 급으로 모든 어떤 교단이든지 전체가 다 참여해 주셔서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 주도를 하고 한기총회 비대위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또 정경총회장들 연합이란 단체에서 함께하고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합동측, 통합측, 감리기